안녕하세요.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밤동아 TV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 첫인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그 정확성은 그리 신뢰할 만하지 않다. 작가이자 20세기의 선도적 사상가인 이드리스 샤흐가 한 말이지요. 우리는 쉽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른답니다. 누군가를 겉모습만을 보고 낮게 판단하여 비웃을 때 그 비웃음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도사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선비들이 도사에게 골탕을 먹은 이야기랍니다. 선비들의 경솔하고 오만한 태도를 타산지석 삼아 겸손과 존중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선비들을 혼내준 도사. 옛날 어느 곳에 도사 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요. 하루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벌써 해가 졌구나. 오늘은 이 집에서 쉬어가야겠어. 도사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사랑방에서 쉬게 되었어요. 사랑방에는 이미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나그네들로 시끌벅적하였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도사가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이런 거지가 들어오는군 그래.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은 도사를 보며 생각하였어요. 선비들은 대부분 10여 년간 공부를 하고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을 처음 본 터라 건방지게 함부로 말하였답니다. 저녁을 먹은 도사는 몸이 나른한 것이 잠이 쏟아졌어요. 젊은 양반들, 길을 많이 걸어서 그런지 피곤하구려. 실례지만 먼저 좀 누워야겠소. 도사는 그 자리에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부잣집에서 자란 선비들은 차림새부터 허름한 사람이 누워버리자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하였지요. 도사도 그들이 자신을 못마땅히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거지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선비들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자, 그럼 내가 먼저 하겠소. 그들은 목침을 돌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몇 사람이 시조 가락을 불렀답니다. 드디어 도사의 차례가 되었어요. 자, 당신 차례요.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시오. 만약 못 부르면 여기서 나가야 할 거요. 도사는 선비의 말에 벌떡 일어났답니다. 나는 노래를 못 부르오. 대신 그림을 그리겠소. 선비들은 안 된다고 하려다가 무슨 그림인지 궁금해서 그러라고 하였지요. 도사는 보찜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었답니다. 먼저 아득히 먼 산을 그리고 배를 그렸어요. 바다에 떠있는 배를 그린 후 물결도 쓱쓱 그리고 나서 야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물결은 출렁거리고 배는 흔들리며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지요. 배는 먼 산을 향하고 있는데 벌써 멀미를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어느새 배는 섬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이 섬에 천일두라는 열매가 있을 것이오. 그런데 그 열매를 따거나 먹으면 집에 갈 수 없으니 절대로 따먹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도사는 큰 소리로 주의를 주었답니다. 배는 섬에 도착하고 선비들은 배에서 내렸지요. 산에 올라가니 천일두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정말 먹음직스럽군요. 우리 하나씩 먹어봅시다. 아까 먹지 말라는 얘기 듣지 못했소.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이오. 이 열매를 먹으면 젊어진다는 말도 있지 않소. 그래도 그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소. 선비들은 제각각이었어요. 나는 도저히 못 참겠소. 어떤 선비가 먼저 천일두를 따먹었지요. 정말 꿀맛 같소. 침을 삼키던 선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열매를 따서 먹거나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도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선비들은 다시 배에 오르고 섬을 떠나게 되었지요. 잠시 후 파도가 높아지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더욱더 흔들렸지요. 드디어 물결 속으로 휩쓸리기 시작했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제발 저만은 살려주십시오. 선비들은 웅크리고 앉아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조용히들 하시오. 당신들이 천일두를 건드렸기 때문이요. 하늘이 노해서 풍랑을 일으킨 것이요. 하여 내가 처음부터 주의를 주었건만 우리는 곧 죽게 될 것이요. 도사의 말에 선비들은 큰 소리로 통곡을 하였답니다. 한편 부잣집 주인은 사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자 허겁지겁 달려왔지요. 아니, 무슨 일들이시오? 주인이 문을 벌컥 열었답니다. 점잖은 선비들은 각근을 풀어 헤치고 방 한가운데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있었어요. 더군다나 큰 소리로 아이고를 외치며 통곡을 하고 있었지요. 제발 진정들 좀 하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시는 게요? 그제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바다는커녕 배도 온데간데 없고 천일두라는 열매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 천일두는 시렁 밑에 매달아 놓은 메주 덩어리였어요. 선비들은 서로의 모습을 쳐다보며 부끄러워하였지요. 서로 눈치를 보며 먹었던 메주를 캑캑 뱉어내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넣었던 메주도 꺼내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거지는 어디로 간 거요? 그러게 말이오. 도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선비들은 그제야 사라진 거지가 도사였다는 것을 알았지요. 옛날에는 이런 도사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무리 거지 행색을 했어도 후하게 대접했다고 한답니다. 아량이 넓은 선비 정광필. 정광필은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랍니다. 성품이 부드럽고 온우하여 아랫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내는 법도 없었고 매사를 너그럽게 처리하기로 유명하였지요. 그는 하찮은 미관 말직에서부터 벼슬을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조금도 불평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상사들의 큰 신임을 받았답니다. 한 번은 암행어사가 되어 진도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도 어귀인 벽파정에 이르러서부터는 웬일인지 일부러 걸음을 천천히 해서 가는 것이었지요. 이유를 몰라 부하들은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왜 그러시는지요?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십니까? 부하들의 물음에도 정광필은 고개를 흔들며 빙긋 웃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얼마를 더 가자 관아 근처에 아담한 주막이 하나 보였어요. 모두들 고생이 많구나.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쉬는 것이 좋겠구나. 아직 해가 꽤나 많이 남아 있는데도 정광필은 이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고 발길을 멈추는 것이었어요. 곧 암행어사가 감사를 하러 섬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온 섬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지요. 뭐라고? 암행어사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주막 주인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원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허둥지둥 아전들을 시켜 문서를 정리하고 창고에 물품을 헤아려 채워놓는 등 온갖 법석을 떨었지요. 아이고, 겨우 대충 맞추었구나. 원님은 하룻밤을 꼬박 세운 끝에 그나마 겨우 정리를 끝내고 암행어사를 기다렸어요. 이튿날 아침, 날이 훤히 밝은 뒤에야 정광필은 천천히 관아로 들어왔지요. 차근차근 문서를 검토해 보니 노수저 몇 개가 모자랄 뿐이었답니다. 그러나 정광필은 그 사실을 조정에 그대로 보고하여 원님을 파직시켰어요. 결국 보고할 것이면서 왜 그렇게 원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정광필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그 까닭을 물었지요. 맞습니다. 어젯밤에 들이닥쳤다면 훨씬 더 많은 죄를 찾았을 터인데 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정광필은 그제야 빙긋 웃더니 대답하였어요. 진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데다가 원님 역시 무식한 위인이어서 반드시 잘못을 많이 저질렀을 것이오. 그런데 내가 곧바로 들어가 문서를 압수해 조사했다면 필경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게 아니겠소. 그래서 시간을 준 것뿐이오. 이 말을 들은 진도 사람들은 정광필의 넓은 아량에 탐복하였어요. 정광필은 이렇게 아랫사람들에게는 관대했지만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임금 앞이라고 해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연산군이 한창 포악하게 굴 때였어요. 보다 못한 정광필은 이렇게 아뢰었지요. 전하, 예로부터 한나라의 임금이 이렇듯 정사를 제쳐두고 주색을 즐기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색을 멀리하고 바른 정치를 펼쳐 백성들을 돌보소서. 그 말을 듣자 임금은 이튿날 정광필을 다시 궁궐로 불렀답니다. 무엄하도다. 어찌 나라를 망친 패영무도한 임금들에 비교한단 말이냐. 그러고도 내 신하라 할 수 있겠느냐. 상감마마, 부디 소신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정광필이 여전히 변함없이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자 연산군은 그를 죽이려고 사형 집행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도 칼을 꺼내 무릎 위에 놓으면서 명령하였지요. 내가 칼집에서 칼을 다 빼거든 즉시 목을 내리치렸다. 연산군이 칼을 칼집에서 조금씩 뽑을 때마다 새하얀 칼날빛이 번쩍거리고 머리 위에는 육중한 도끼가 쿵 떨어질 듯한데도 정광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할 말을 마저 하였지요. 무섭도록 침착한 정광필의 태도에 연산군은 감탄하였어요. 참으로 고든 사람이로다. 칼을 칼집에 다시 꽂고 나서 연산군은 정광필을 아산으로 귀양 보내었어요.
연산군 12년 방탕할 대로 방탕한 임금은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드디어 강화도로 쫓겨났답니다. 새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곧 정광필 등 연산군 때 귀양간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다시 등용시켰지요. 정광필은 여러 벼슬을 거쳐 드디어 영의정에 올랐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신들 간의 세력 다툼 끝에 기묘사화가 일어났지요. 기묘사화란 중종 14년 11월에 남곤, 심정 등 훈구 대신들이 그동안 세력을 떨치던 조광조, 김식, 김정 등 신진 사류를 제거한 사건이랍니다. 이 무렵에는 중종도 신진 선비들의 급격한 개혁과 이상론에 염증을 느낀 터라 많은 인재들이 희생되었지요.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남곤이 다 떨어진 갓을 쓴 누더기 차림으로 정광필의 집을 찾아왔답니다. 문지기는 그가 남곤임을 알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알렸지요. 정광필이 나오자 마음이 바쁜 듯 남곤이 말하였어요. 조광조 일파는 단 한 사람도 남겨둬서는 아니대요. 오늘 임금께서 반드시 대감을 불러 그 문제를 의논할 터인즉 무조건 임금의 말씀대로 따르시기 바라오. 그렇지 않으면 기필코 후회할 것이요. 남곤의 말에는 위협 반, 유혹 반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자 정광필은 정색을 하고 말하였지요. 선비들을 해치는 일은 나의 뜻이 아닌데 어찌 그러겠소? 정광필이 반대하자 남곤은 화를 벌컥 내며 돌아가 버렸지요. 이튿날 새벽에 임금이 부른다는 정가를 받고 정광필이 들어가니 벌써 대신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정광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의 선비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임금에게 울면서 호소하였지요. 어린 유생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몰라 어줍잖게도 시행해 보려 한 것뿐이지 어찌 반역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관대한 처분을 바라옵니다. 말하는 도중에 눈물이 떨어져 옷자락이 다 젖었으나 임금은 못 들은 채 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정광필이 급히 따라가서 임금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한번 애원하였어요. 그래도 임금은 입을 다문 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조광조 등이 처음 혈량과를 설치하려 할 때 정광필은 홀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였어요. 그러나 중종은 듣지 않고 실시했다가 조광조 등을 죽인 후 이를 없애려 하였지요. 그러자 정광필은 이번에는 없애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였어요. 실시할 때 반대했으니 마땅히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던 중종에게는 의외였지요. 경의 의견이 언제나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무슨 까닭이요? 네, 신이 처음 혈량과를 실시할 때 그렇게 반대했지만 실시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미 시행을 하여 합격자를 내고 벼슬까지 내렸는데 다시 무효로 한다면 조정의 체면이 어찌 되옵나이까? 실시하는 것이나 그만두는 것 모두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정광필이 끝내 반대하자 중종은 그의 벼슬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 후 남곤이 죽고 정광필이 다시 재상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간신 김한로와 사이가 좋지 못하였답니다. 김한로의 모함에 넘어간 임금은 정광필을 김해로 귀양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이때 정광필은 견책을 받고 회덕에 있었는데 갑자기 금부도사가 들이닥쳤어요. 정광필은 금부도사의 말을 다 듣고 나서도 계속 바둑을 두었지요. 임금님의 은혜가 크고도 깊구나.
그리고는 평소처럼 단잠을 자고 이튿날 귀향길에 올랐답니다. 그 후 중종 32년 간신 김한로가 처형되고 그의 무리들은 조정에서 쫓겨났지요. 그래서 정광필은 다시 임금의 부름을 받았답니다. 정광필의 종은 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길로 김해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조정에서 귀향을 풀고 다시 부른다는 기쁜 소리에도 정광필은 시큰둥할 뿐이었답니다. 겨우 이튿날 아침에야 정광필은 그 편지를 읽었을 정도로 그는 세상 일에 담담했답니다. 왕과 세 사람의 도둑. 옛날 어떤 왕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어진 인품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던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왕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슬퍼한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어요. 왕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답니다. 그러나 새 왕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나랏일을 돌볼 생각이 없었지요. 대신들이 나랏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왕은 힘없이 말했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소. 아무 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소. 하오나, 이제는 전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랏일을 소홀히 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선왕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무슨 신명으로 나랏일을 돌본단 말이오? 새 왕은 대신들의 충정 어린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었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총리 대신이 다른 대신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답니다. 여러분을 오시라 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해 중대한 의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새 임금께서는 선왕의 일을 슬퍼만 할 뿐 나랏일을 돌보실 생각을 아니하시니 장차 큰일이 아니온지요. 그러자 다른 대신들이 저마다 자기 의견을 말하였어요. 새 임금의 슬픔이 지나친 점이 있기는 하오나 머지않아 마음을 잡으시겠지요.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지금 임금께서는 백성의 어버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나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어찌 하시겠단 말입니까? 그야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지요. 우리들의 뜻을 모아 임금께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오가고 있을 때 문득 한 대신이 총리 대신에게 뜻밖의 의견을 내놓았어요. 새 임금께서는 갑자기 왕위에 올라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오니 대감께서 나랏일을 맡으시는 것은 어떠하오신지요? 나에게 나랏일을 맡으라니 무슨 뜻이온지요? 대감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면 올바른 정치를 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 정치 경험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총리 대신이 말을 얼버무렸어요.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노련한 정치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내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면 몸을 아끼지 않으리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차차 여러 대신들의 뜻을 모으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소. 총리 대신은 그날 회의를 이렇게 마무리하였어요. 그날 이후 총리 대신의 집에서는 이틀이 멀다 하고 대신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답니다. 결론은 총리 대신이 왕위에 오르는 쪽으로 기울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느냐를 놓고 회의를 거듭하였지요. 그 나라 백성들 사이에는 대신들이 밤마다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에 대해 암암리의 소문이 퍼졌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서 모든 의욕을 잃고 있는 새 임금만은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새 왕은 왕궁의 뜰악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궁궐 밖에서 한 여자 장사꾼의 소리가 들렸답니다. 지혜를 사시오, 지혜요. 몇 번이나 반복되는 그 소리를 듣던 왕은 문득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지혜를 팔다니 대체 어떤 것인지 보고 싶구나. 그래서 왕은 시종에게 그 여자 장사꾼을 불러들이라고 명하였지요. 얼마 후 왕궁에 들어온 사람은 목소리와는 달리 지팡이에 겨우 몸을 의지하고 있는 호호백발 할머니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노인께서 지혜를 파신다고 했나요?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럼 어디 그 지혜를 보여주시오. 왕의 요구에 할머니가 말하였어요. 눈을 감고 제 노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들려주었어요. 잠자는 것보다는 깨어있는 것이 낫고, 깨어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것이 낫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서있는 것이 낫고, 서있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것이 낫다. 듣고 보니 과연 지혜로운 말이구려. 왕은 시종에게 후한 값을 치르라고 일렀어요. 방으로 들어온 왕은 만사가 귀찮다는 생각을 하며 침대에 누웠지요. 잠을 청하려 하는데 웬일인지 잠은 오지 않고 조금 전 노파에게서 들은 식구가 귀에 쟁쟁하였어요. 자는 것보다는 깨어있는 것이 낫고 깨어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것이 낫다. 옳은 말이군. 왕은 벌떡 일어나 앉았답니다. 앉아있는 것보다는 서있는 것이 낫고 서있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편이 낫다. 그렇군. 그래. 왕은 낡은 윗옷을 걸쳐 입고 아무도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캄캄한 밤거리를 혼자서 걷고 있으려니까 한 골목에서 소곤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왕이 가까이 가보니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지요. 왕은 한눈에 그들이 도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왕이 말했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넷이 낫지. 그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냐? 도둑이 날카로운 음성으로 물었답니다. 왕은 그들 앞에 나서서 부탁하였어요. 나도 당신들과 함께 일하고 싶소. 아마 손해 나지는 않을 것이오. 좋소. 기꺼이 당신을 우리 패거리에 받아들이겠소. 첫째 도둑이 기분 좋게 승낙하였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시오? 우린 도둑이라네. 하지만 아직 큰 돈을 손에 넣어본 적이 없지. 둘째 도둑이 말하였어요. 뭔가 한탕으로 한미천 잡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셋째 도둑이 말했답니다. 이건 어떻겠소? 이 나라 총리 대신의 집에는 값진 물건과 돈이 많다고 하오. 그러니 그 집을 텁시다. 왕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였어요. 좋아, 그럼 당장 총리 대신의 집으로 갑시다. 도둑들이 우르르 일어섰지요. 잠깐,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진 재주를 말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을 잠들게 하는 재주를 가졌지.
첫째 도둑이 으스대며 말했답니다. 나는 자물쇠를 따는데 도사라오. 둘째 도둑도 뽐내며 말하였어요. 나는 지저대는 개를 조용하게 할 수 있어. 셋째 도둑이 말하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첫째 도둑의 질문에 왕이 대답했답니다. 나는 죽게 된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좋아, 그럼 서두르자고. 이렇게 해서 왕과 세 사람의 도둑은 총리 대신의 집으로 갔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여서 진지한 회의를 하고 있었지요. 대신들은 새 왕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문서를 작성해 놓고 마지막 토론을 벌이는 중이었어요. 왕은 첫째 도둑에게 말하였지요. 일단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잠들게 하시오. 첫째 도둑이 주문을 외우자 집 안의 모든 사람들은 하품을 하며 쓰러지더니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둘째 도둑이 재빨리 잠긴 문을 닫고 셋째 도둑은 이미 개들을 짖지 못하게 해두었지요. 네 사람은 거칠 것 없이 총리 대신의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집 안에 있는 갖가지 값진 물건을 본 도둑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새 도둑은 각자 가지고 온 자루 속에다가 물건들을 집어넣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그동안 왕은 잠들어 있는 대신들을 모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지요. 내용을 읽어본 왕의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어요. 가장 믿고 마음을 의지했던 총리 대신이 자신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안 왕은 노여움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도둑들은 훔칠 물건을 모두 챙겼어요. 왕은 도둑들에게 말하였어요. 오늘 저녁에 훔친 물건에 대해서 나는 사양하겠으니 세 사람이 나누도록 하시오. 그러고 나서 왕은 도둑들에게 닭 깃털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오늘 밤 우리가 친구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이 깃털을 머리에 꽂고 다니기로 약속합시다. 도둑들은 기뻐하며 약속했답니다. 도둑들과 헤어진 왕은 곧바로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아침, 왕은 의관을 갖추고 정사를 돌보기 위해 대전으로 나갔답니다. 총리 대신을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뜻밖의 행차에 깜짝 놀랐지요. 총리 대신, 그동안 내 대신 국정을 맡아보느라 수고가 많았소. 그래, 요즘 나라 안의 형편은 어떠한지 듣고 싶소이다. 전하, 염려하실 일은 전혀 없나이다. 백성들은 아무 근심 없이 사니 태평성대라 할 만하옵니다. 왕은 잠시 총리 대신의 얼굴을 쏘아본 후에 엄한 음성으로 말하였어요. 듣자 하니 도둑들이 대신들의 집을 제 집인 듯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도 태평성대라 할 수 있겠소이까? 간밤에 내 집에 도둑이 든 일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총리 대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답니다. 대신들은 지금 곧 백성들을 빠짐없이 궁궐로 불러 모시오. 내가 직접 그 도둑을 잡아내야겠소. 왕의 명령에 백성들은 영문을 모른 채 궁궐 앞에 모였지요. 백성들을 하나하나 살피던 왕은 그 중에서 닭 깃털을 머리에 꽂고 있는 세 사람을 골라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도둑이요. 옥에 가두고 재판을 거쳐 처형하도록 하시오. 왕의 명령에 세 사람의 도둑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어요. 전하, 총리 대신의 집에 침입한 건 저희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만 처형당하는 건 억울합니다. 총리 대신의 집에 보물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도둑들이 왕을 향해 하소연하자 왕은 빙긋 웃으며 나눠 가진 닭깃털을 머리에 꽂았답니다. 그것을 본 도둑들은 입을 쩍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하였지요. 도둑들이 감옥으로 끌려간 후 왕은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호령하였어요. 총리 대신은 들으시오. 그대는 나를 배신하고 간악한 음모를 꾸민 죄를 인정하오. 전하, 소신의 잘못을 물으시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오나 무슨 말씀이온지. 총리 대신이 무릎을 꿇고 말했답니다. 그대는 이 문서를 모른다고 하시겠소? 왕은 간밤에 총리 대신의 탁자 위에서 집어온 문서를 내보이며 말하였어요. 총리 대신은 모든 것을 각오한 듯 침착한 음성으로 말하였지요. 전하, 소신이 그런 일을 추진했던 것은 결코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가 아니었나이다. 전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국사를 돌보지 않으심에 나라의 미래와 백성의 앞날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한 일이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이제 이렇게 나란 일을 돌보고자 하시니 소신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왕은 한동안 말을 잃었답니다. 총리 대신의 배신이 괘씸하기는 하나 그동안 자기의 행동에도 반성할 바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얼마 후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총리 대신은 일어나시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오. 이제 마음을 열고 훌륭한 군주가 되고자 하니 총리 대신이야 모든 대신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그 충정으로 나를 도와주시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모든 대신들이 기쁨에 넘친 얼굴로 왕을 보좌할 것을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아까 옥에 가둔 3명의 도둑은 앞으로 훈련을 시켜 왕의 호위병으로 채용하도록 하시오. 왕이 말했답니다. 그로써 왕은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내는 재주를 보여준 셈이었지요. 왕은 그 후 현명하고 공정한 정치를 베푸는 성군이 되어 오래오래 백성들의 섬김을 받았답니다.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 옛날 위나라에 범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범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말솜씨는 누구보다도 뛰어났지요. 그는 중대부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수가라는 사람의 부하로 있으면서 하찮은 일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수가를 따라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수가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범수의 뛰어난 말솜씨에 제나라의 왕과 대신들이 범수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칭찬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에 화가 난 수가는 범수를 제나라의 첩자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범수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느니 숨어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여 도망을 쳤지요. 때마침 진나라의 왕계라는 사신이 범수를 찾아왔어요. 당신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숨어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진나라로 가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범수가 말하였어요. 진나라는 지금 달걀을 쌓아 올린 것처럼 위태롭소이다. 만약 진나라에서 나를 불러준다면 내가 진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겠소이다.
범수의 말을 들은 왕께는 범수를 장록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주고는 진나라 왕에게 가서 말하였지요. 위나라의 장록이란 사람은 천하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진나라가 지금 계란을 쌓아놓은 것보다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가 자기를 받아들인다면 진나라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내용을 알릴 길이 없다기에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진나라 왕은 범수에게 큰 벼슬을 내렸고 범수는 진나라의 일을 돕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정말로 진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범수는 뛰어난 말솜씨로 진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답니다. 이야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누란 지위는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마치 달걀을 쌓아 올린 것처럼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랍니다. 천국이 된 지옥. 어느 가난한 사나이가 아침 일찍 라삐를 찾아왔어요. 라삐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나이는 금세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라삐에게 하소연을 하였지요. 말씀하시오.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소? 사나이는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였어요. 라삐님, 우리 집은 좁은 데다가 애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마누라가 그렇게 악처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고을에서 가장 지독한 악처일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옥에서 살고 있는 셈이지요. 저는 어찌했으면 좋겠는지요. 너무나 비참해서 더 이상 이대로는 살아갈 의욕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유태교에서는 기독교와는 달리 분명한 사정이 있는 한 이혼이 허락되었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라삐의 허가를 받으면 이혼할 수 있었답니다. 산양은 가지고 있소. 잠시 생각하던 라삐는 사나이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네, 물론 입죠. 가난하고 불행에 찌든 사나이가 얼른 대답하였어요. 유태인으로서 산양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산양을 집안에 들여와 기르도록 하시오. 네? 산양을 집안에서 기르라고요? 내 말에 따르지 않을 생각이요? 아닙니다. 라삐님, 따르고 말고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나이는 의아한 눈빛을 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또다시 찾아왔지요. 얼굴은 전날보다도 더욱 찌들어 있었어요. 라삐님, 살려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단 하루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악처에다 사냥입니다. 이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라삐가 다시 사나이에게 물었어요. 집에서 닭을 기르고 있소? 그럼요. 물론 기르지요. 사나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도대체 닭을 기르지 않는 유태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요? 닭고기는 유태인이 대단히 즐겨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닭을 모조리 집안에서 기르도록 하시오. 네? 모조리 집안에서요?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돌아간 사나이는 다음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또다시 찾아왔어요. 아이고 라삐님, 끝장입니다. 이젠 정말 이 세상 종말입니다. 그렇게나 심한가요? 네, 바가지 닭 끓는 못된 아내에다가 사냥에다가 닭이 10마리. 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라삐가 사나이에게 말하였어요.
산양과 닭을 모두 밖에 내다 기르도록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시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가난한 사나이가 찾아왔어요. 라삐님, 제가 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몰라볼 만큼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 있었지요. 마치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한 두 눈은 기쁨에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어땠습니까? 네, 라삐님,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라삐님의 말씀대로 산양과 닭을 다 내보냈습니다. 라삐님에게 1000번의 축복이 내리시옵기를. 우리 집은 이제 그야말로 임금님이 사시는 궁전과도 같습니다. 땅 속으로 사라진 절구.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형제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얘야, 너는 이쪽에서 나무를 하거라. 나는 저쪽에서 나무를 할 터이니. 형님, 제가 음지 쪽으로 가겠어요. 동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은 성큼성큼 음지 쪽으로 내려갔답니다. 얼마 후 동생이 먼저 나무를 한 지게에서 골짜기를 내려왔지요. 여기서 기다리면 형님이 오시겠지? 동생은 지게를 내려놓고 땀을 식히고 있었어요.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겨울철이라 해가 짧아서 그런지 금방 어두워지는구나. 동생은 형이 내려올 길을 바라보았답니다. 마침 숲을 흔드는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은 형이 걱정되었지요.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올라가 봐야겠어. 동생은 서둘러 형이 나무를 하러 간 곳으로 달려갔어요. 쿵, 쿵. 형은 보이지 않고 숲속을 흔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났지요. 사나운 짐승의 소리인가? 동생은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쿵덕쿵덕 쿵쿵.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형님! 형은 산 중턱에서 골짜기 아래로 무엇인가를 굴리고 있었지요. 동생은 형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무척 기뻤답니다. 왜 기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형은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형은 푸른 이끼가 두껍게 낀 절구를 갖고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서 구했단다. 절구가 없으니 가져다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형님, 누가 이 절구를 산 꼭대기에 갖다 놓았을까요? 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절구를 굴렸어요. 형님, 제가 하겠어요. 동생은 형이 힘들까봐 형에게서 절구를 빼앗아 혼자서 굴리기 시작했답니다. 집에 돌아온 형제는 돌 절구를 깨끗이 닦았어요. 이끼를 뜯어내고 물로 씻으니 반짝반짝 윤이 나는 돌 절구가 되었답니다. 빨리 가을이 와야 절구를 쓸 수 있을 텐데. 두 형제는 가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어느새 기다리던 가을이 되었답니다. 밭에서 따다 말린 조를 돌 절구에 놓고 빻기 시작하였어요. 쿵덕쿵덕 땅땅. 그때 절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답니다. 세상에, 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형은 절구 안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 주저앉았지요. 형님, 이건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아닙니까? 두 형제의 눈은 동그래졌어요.
형님, 이걸 한번 넣고 찧어보세요. 동생은 형에게 좁쌀을 주었어요. 쿵덕쿵덕, 땅, 땅. 이번에도 절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형님, 이걸 보세요. 동생은 절구 안에 들어있던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들고 좋아하였어요. 이 절구는 신기한 절구로구나. 형제는 다른 곡식도 놓고 찧어보았어요. 절구에서는 곡식을 넣고 찧을 때마다 금과 은이 나왔지요. 두 형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이 생겼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남들이 부러워했던 형제 간의 우애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였어요. 지금까지 절구에서 나온 보물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자. 형이 먼저 동생에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절구는 제가 갖겠어요. 뭐라고? 제가 힘들게 갖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절구는 제 것입니다. 동생은 절구를 끌어안으며 형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절구를 처음 발견한 것은 내가 아니더냐? 그러니 이 절구는 내 것이지. 형도 질세라 절구를 빼앗으며 끌어안았지요. 의좋던 형제는 절구를 사이에 놓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시간이 흐르자 목소리가 커지고 욕도 하게 되었답니다. 저러다 멱살을 잡고 싸우겠구먼.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사이좋던 형제지간이 어찌 저렇게 되었을까요?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와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였답니다. 형님, 어서 내놓으십시오. 동생은 형을 밀치며 절구를 빼앗았어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형은 동생을 주먹으로 때리며 절구를 빼앗았지요. 왜 때립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동생은 형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절구는 형의 손에서 빠져나와 쿵 하고 쓰러지더니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무거워서 잘 굴려지지도 않던 절구였어요. 순간 땅이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절구는 마당을 몇 번 구르더니 갈라진 땅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두 형제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하마터면 너와 금덩이를 바꿀 뻔했구나. 형님, 절구 때문에 제가 형님에게 대들다니. 동생도 울먹이며 형의 손을 잡았답니다. 절구가 없어진 것이 참 다행이로구나. 두 형제의 우애는 그 후 더욱 깊어졌답니다. 금돈을 물고 온 비둘기. 혼자 살며 그림만 그리는 화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화가의 집에 늙은 거지가 찾아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림병으로 죽었소이다. 어린 손자 손녀 5이 굶고 있다오. 그 어린 것들에게 죽이라도 먹여주려고 동량지를 나왔소. 이렇게 사정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너무 처량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화가는 종이 위에 산비둘기를 한 마리 그렸지요. 할아버지, 날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붓대로 그림 속의 산비둘기를 가볍게 3번만 두드리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산비둘기 그림과 붓 한 자루를 할아버지에게 주면서 화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화가가 그려준 그림을 방바닥에 펴놓고 들여다보았어요. 푸른 소나무 가지 끝에 산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지요.
바스락 소리만 내도 푸드덕 날아갈 것만 같은 모습이었어요. 붓대를 만지작거리던 할아버지는 산비둘기를 가볍게 3번 때렸답니다. 푸드득 푸드득.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산비둘기가 그림 밖으로 살아나온 것이지요. 산비둘기는 열려진 방문 밖으로 날아갔어요. 종이 위에는 소나무 한 그루만 그려져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하여 눈만 껌뻑이고 있었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요. 산비둘기의 날개짓 소리에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렸답니다. 쨍그랑. 산비둘기는 금돈 3잎을 물고 와서 방바닥에 떨어뜨리더니 다시 그림 속의 소나무 가지에 앉았어요. 옳거니 화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신기한 그림을 그려주었구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해가 뜰 때에 맞춰 붓대로 그림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산비둘기는 또 어디론가 날아가 금돈을 물고 왔지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비둘기가 갖다주는 금돈으로 어린 손자 손녀들을 배불리 먹이며 잘 지냈어요. 몇 해가 지났지요. 어느 날 대궐에서 큰일이 터졌답니다. 임금님의 금돈 5,000냥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사흘 안으로 내 돈을 모두 찾아내거라. 임금님은 포도대장에게 명령했어요. 사흘 안에 금돈 5,000냥을 채워놓든지 범인을 잡아오든지 하거라. 이도 저도 아니면 네 목이 달아나리라. 포도대장은 창고지기를 닥달했지요. 창고지기는 잠도 자지 않고 임금님의 돈 창고를 지켰답니다. 아침해가 막 떠오른 뒤였어요. 산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작은 창으로 들어가더니 금돈을 물고 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옳거니 저 산비둘기를. 창고지기는 명주실로 올가미를 만들어 환기창에 걸어놓았어요. 다음날 산비둘기가 금돈을 물고 나올 때 그 올가미를 당겼지요. 올가미는 산비둘기의 왼쪽 발에 걸렸답니다. 창고지기는 명주실을 자꾸자꾸 풀어주면서 산비둘기를 따라갔지요. 드디어 할아버지의 집에 다다랐어요. 날짐승을 지켜 임금님의 금돈을 훔쳐내다니. 나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태까지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은 할아버지는 창고지기를 데리고 화가에게 갔답니다. 요술을 부려서 임금님의 금돈을 훔쳐낸 역적놈을 체포하겠다. 창고지기는 화가를 꽁꽁 묶어 포도대장 앞으로 끌고 갔어요. 정말로 요사스러운 방법으로 상감마마의 금돈을 훔쳐냈구나. 포도대장이 눈을 부라리며 꾸짖었어요. 훔친 것이 아니오. 그저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었을 뿐이오. 화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당장 목을 베거라. 화가는 사형장으로 끌려갔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마. 그림 한 장을 그리게 해주시오. 좋다. 포도대장은 종이와 붓과 먹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붓을 든 화가는 먹물을 찍어 검정말 한 마리를 그렸답니다. 톡, 톡, 톡. 화가는 붓대로 검정말의 등을 두드렸어요. 그림 밖으로 살아나온 검은 말은 화가를 등에 태우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올라갔답니다.